이혼하자. 사랑이 식었어. 아니, 애초에 아무 감정 없었던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내 35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 순간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는 걸.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워주며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미자입니다. 올해 60이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었어요. 25에 남편을 만나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우리는 인천 오이도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그날 생선을 들여왔어요. 손님들이 싱싱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삶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남편에게 잠깐 쉬다 오라고 했죠. 산책이라도 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요즘 남편의 태도는 점점 수상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횟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어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이상했죠. 남편이 저 앞에서 저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편은 집에서 거의 웃지 않았거든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도 별로 없었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닷가가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죠.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예쁜 분홍빛 조개 껍데기였죠. 남편이 그걸 여자의 손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자기처럼 진짜 예쁘다라고 말이에요. 가져가라고 했죠. 여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 센스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르더군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죠. 마치 20대 청년처럼 들떠 있었어요. 여자가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요. 이런 사랑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죠. 나도 그렇다고요. 이렇게 설레는 감정이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서 설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 후엔 한 번도 없었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그 아줌마 얼굴 봐야 되냐고요.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곧 정리할 거라고 했죠. 그 아줌마라니요.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죠. 남편이 여자를 달랬습니다. 알았다고 이번 달 안에 끝낼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한 손길이었죠. 얼마나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웠죠.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횟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편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횟집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휘파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갔습니다. 장 보러 갔었다고 말했죠.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고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장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씻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방을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 때도 함께 버텼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죠. 횟집이 어려울 때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조개 껍데기를 주워주고 있다니,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베개가 축축해졌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리 수산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겠다고 했죠. 저는 혼자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흥정하고 돌아왔어요. 무거운 생선 박스를 혼자 들고 횟집까지 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가서 같이 들어줬는데 말이에요. 횟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뻔했죠. 저는 아무 말 않고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들지도 않았어요.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피식피식 웃기까지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남편을 다시 미행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인 걸 알았죠. 저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남편은 바닷가 쪽으로 향했죠.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남편이 다가가자 여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일어나서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나란히 걸었죠. 저는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그들은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마주보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더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들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그걸 뿌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여자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 않고 따라갔습니다. 차는 시내의 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여자가 남편에게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며 일찍 잔 날들, 친구 만난다며 밖으로 나간 시간들, 모두 거짓말이었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모텔 앞에 서서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뽀뽀까지 했죠.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0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손등에는 검버섯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습니다. 30대 젊은 여자와 경쟁이 될 리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셨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양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필체로 쓰인 사랑한다는 글귀였죠. 뒷면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오빠 오늘도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남편의 셔츠를 찾으러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분이 요즘 향수를 바꾸셨냐고 말이에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묻어 있었다고 했죠. 긴 머리카락이었다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의 옷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어요. 시내 특급 호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 기념일에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 필체였어요. 다음에 또 오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밑에서 여자용 귀걸이 하나가 나왔어요. 반짝이는 은색 귀걸이였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하지 않아요. 귀가 약해서 뚫지도 않았죠.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목적지들이 모두 낯선 곳들이었어요. 오피스텔 주소, 고급 레스토랑, 근교의 펜션, 제가 전혀 모르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영화표 2장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 개봉한 멜로 영화였죠. 그날 남편은 저녁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횟집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개설한 통장이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니 백화점, 금은방, 여행사였죠. 모두 그 여자를 위한 돈이었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배신감이 저를 잠식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말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했어요. 아니, 애초에 사랑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지겹다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보였죠. 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적당히 주겠다고 했어요. 집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횟집은 내 몫을 챙겨가겠다고 했죠. 당연한 권리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요. 질질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위자료를 적당히 준다니요. 집을 알아서 처리하라니요. 자기 몫을 챙겨가겠다니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당신이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신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횟집 건물 명의가 누구 것이며 횟집, 사업자 등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우리 집 명의는 또 누구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모두 제 명의였죠. 결혼 초기에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낫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요.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쳤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말했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 읽어낸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읽어낸 건 맞지만 법적으로는 내 명의라고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로 상쇄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 멈췄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내가 받는 거라고, 이미 증거도 충분하고 결국 당신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을 거라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따졌어요. 입증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모두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죠. 남편이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바람 폈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위자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돈은 어차피 구하면 된다고 그깟 구질구질한 횟집 가져가라 하더군요.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김지은이라고요. 횟집 단골 손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주 오더니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혼자 오는 젊은 여자가 있었죠. 항상 구석자리에 앉았었어요. 남편이 유독 그 손님에게 친절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곤 했었죠. 자리까지 직접 안내하고요. 저는 그냥 친절한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다고요. 나이 차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랑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는 다르다고요. 김지은은 예쁘고 젊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웃기도 잘한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늙었다고요.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잔소리만 한다고 했죠. 사실 저는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밥도 제때 차려주고요. 옷도 챙겨주고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만 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곧 좋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서류 준비하자고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게 있다고 말했죠. 남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숨겨둔 돈부터 얘기해야겠다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그날도 남편이 김지은과 만나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계좌 정리를 하다가 제가 만든 적 없는 처음 보는 계좌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개설일이 2년 전이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했었죠. 잠깐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은 은행 앱으로 제 신분증을 촬영하고 제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계좌를 만들었나 봅니다. 비대면 인증이 보편된 탓에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건 예전보다 쉬워졌던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2억 원이 넘었죠. 횟집 수익을 몰래 빼돌린 거였어요. 왜 제 명의로 만들었는지는 뻔했죠.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으로 돌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수상했던 태도들을 생각해 보니 이혼 후 이 돈을 보태서 새 출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은행 앱을 켰어요. 화면에 잔액이 나타났어요.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명의 계좌였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제 거였죠. 어린이 재단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기부 신청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송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 송금 한도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1천만 원까지만 가능했어요. 저는 며칠에 걸쳐 나눠서 송금했습니다. 매일 1천만 원씩이요. 그렇게 2억 1천만 원 전액을 제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재단에서 감사 문자가 왔죠. 남편에게 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였다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명의 계좌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제 돈을 제가 기부했는데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모은 돈이라고요. 당신 명의로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명의이사 업체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횟집은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횟집 수익을 내 통장에 넣은 것이니 법적으로는 완전히 내 돈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나의 동의 없이 내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서 만든 것이니 이건 명의도용이라고 오히려 내가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어떡하냐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재단에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기부 접수가 완료됐고 취소는 안 된다고요. 남편이 재단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재단 측에서는 이미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기부금은 즉시 아동복지에 사용된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고 중얼거렸어요.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김지은이 남편을 보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요? 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보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곧 뻔뻔하게 웃었어요. 저를 보며 인사랍시고 고개를 까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지은을 쳐다봤어요. 김지은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약속했잖아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김지은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요? 오늘 좋은 데 데려가 준다고 했잖아요. 청담동 그 비싼 레스토랑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도 괜찮죠? 오빠 좀 빌려가둬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남편을 빌려간다는 표현을요. 그것도 부인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김지은이 망설이더니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는 눈빛이었죠. 저는 김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어떤 사이냐고요? 김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곧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놓아줘야죠. 오빠가 불쌍하잖아요. 늙은 마누라한테 묶여서 고생하잖아요. 불쌍하다니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는 남자가 불쌍하다니요. 김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줌마한테 지쳤대요.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저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김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반지도 사줬고요. 1,000만 원짜리래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김지은이 계속 떠들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횟집도 물려준대요. 나중에 저랑 같이 운영하자고 했대요. 새로 단장해서 멋지게 만들 거래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들었냐고요? 김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다 말해줬어요. 재산이 다 오빠 거고 이혼해도 거의 다 자기가 가져갈 거라고요. 아줌마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대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김지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저는 김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다 제 명의라고요. 김지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이혼하면 반은 오빠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줌마가 욕심 부리는 거라고요. 젊은 사람들 앞길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물러나야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욕심 부리는 거야. 나도 내 목 받을 권리 있어. 35년 일했으면 반은 내 거야. 두 사람이 한편이 되어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요. 처음 보는 젊은 여자와 한편이 되어서 말이에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해주세요. 우리 결혼해야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냐고요? 김지은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빠 아기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해요. 남편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이가 임신했어. 네, 아이야. 드디어 아들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이혼 절차 진행하자. 충격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이를 가졌다니요. 30대 젊은 여자와 말이에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이해하시죠? 아기한테 내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빨리 서류에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2억 넘게 준대요.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고 아기 키울 거예요. 남편이 김지은을 말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김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없다고 했어요. 김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 통장은 제 명의였다고요. 남편이 제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만든 거고 내가 전액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김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김지은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줌마 정신 나갔다고요. 어떻게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냐고 했습니다. 고소하겠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명의 통장이고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요.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든 건 명의도용이니 오히려 내가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지은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아줌마 명의로 만들었냐고요? 돈은 어떡하냐고 아기는 어떡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횟집 팔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받으면 1억은 나온다고 했어요. 김지은이 따졌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집 사고 애 키우고 하냐고요.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말이에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결혼 못하게 하려고요. 당신 아주 파렴치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파렴치하다니요. 남의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 저보고 파렴치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가라고요. 김지은이 발끈했습니다. 여기 오빠 집이기도 하다고요. 왜 저보고 나가라 하냐고 따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여기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네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집이라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집이니 나가라 했습니다. 김지은이 남편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고요. 이 아줌마 상대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제 반격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횟집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와도 출입을 막으라고요. 저만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당분간 남편은 횟집 운영에서 배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횟집 사장은 법적으로 저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남편이 횟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바꿔놨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달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말했죠. 여기는 내 사업장이라고, 당신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35년 일한 곳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소유주는 나고 사업자 등록도 4명이라고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모두 넘겼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이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리하다고요. 부정행위가 명백하니까요.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모든 재산이 제 명이니까요. 남편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해도요. 부정행위 때문에 비율이 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김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요. 김지은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만나달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김지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남편이랑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김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오빠가 돈이 없어서 저한테 약속한 거 못 지킨다고, 집도 못 사준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기는 어떡하냐고요.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요. 김지은이 화를 냈습니다. 아줌마가 돈을 다 기부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책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쓴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왜 제 책임이냐고요. 김지은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오빠도 당신 혐오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지은이 붙잡았습니다. 제발 돈 좀 달라고요. 아기 키울 돈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한테 받으라고 저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지은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제가 당한 만큼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35년 일한 대가라고 말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변했어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공제하면 얼마 안 남는다고요.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뭐가 문제냐고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재산의 30%를 가져가라고요.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최소 50%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법원을 나서는데 김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어요. 김지은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빨리 돈 마련하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진정시켰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요.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병원비도 없다고요. 산부인과 검진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나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횟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횟집을 팔 생각 있냐고 물었어요.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팔 생각 없다고요. 중개인이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횟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중개인이 왔습니다. 역시 횟집을 팔라고 했어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뢰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말하기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물으니 답했어요. 김지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김지은이 횟집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남편 명의로 사서 나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 속셈이었겠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혼도 안 됐는데요. 벌써 제 횟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진들, 모텔 영수증 사본, 목격자 진술서, 모두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군 것이라고요. 절반은 남편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라고요. 남편의 부정행위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 뿐이라고요. 판사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는 명백한 귀책 사유라고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 비율은 7대 3. 제가 70%를 가져가는 겁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남편이 저에게 줘야 하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항소해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횟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김지은이 내렸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걸어왔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지은이 횟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김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나쁜 사람이라고요. 우리 아기 죽이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김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김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 받으라고요. 김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오빠한테 돈이 없다고요. 아줌마가 다 위자료까지 다 받아가지 않았냐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권리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거라 했습니다. 김지은이 책상을 쳤습니다. 양심도 없냐고요. 임산부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은 당신네들 선택이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 했어요. 김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김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다고 의사가 입원하라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가 없다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 나가달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죠. 김지은이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기억하라고요. 이 수치는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계속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찾아온 건 김지은이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요. 지은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 아이는 당신이 책임지라고, 난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남편이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대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누구도 남편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횟집 앞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미자야, 제발 도와달라고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남편이 계속 애원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정을 생각해 달라고요. 지은이와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저보고 문을 열어주라고 말했어요. 불쌍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인을 버린 사람이 정을 말하는 거냐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제서야 남편이 뒤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건물주와 계약을 했대요. 시내 한복판에 횟집 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남편이 어떻게 계약금을 냈을까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어요. 남편이 김지은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김지은의 부모가 대줬대요. 김지은의 부모가 나선 겁니다. 딸의 임신 때문이었겠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건물주를 수소문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처를 얻었어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횟집 자리 계약건으로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죠. 건물주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흘 후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당일이었습니다. 건물주는 50대 남자였어요.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횟집 자리를 제게 넘길 수 있냐고요. 건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를 계약한 사람이 제 전 남편이라고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더 좋은 조건을 드리겠다고요. 보증금을 2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다고요.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김지은 측에서 계약금을 아직 다 내지 않았대요.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고 합니다. 기한은 일주일 남았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김지은은 오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비를 들여놓고요. 메뉴판도 만들었대요. 오픈 날짜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지은의 부모가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대출만 믿고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약이 자동 해지됐어요. 저는 즉시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요.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제 그 자리는 제 것이 됐어요. 건물주가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약이 해지됐다고요.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고 말했대요. 남편이 항의했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건물주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위약금으로 공제됐다고 말했대요. 남편이 김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엿듣지는 못했지만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어요. 김지은이 울면서 따졌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부모님께 받은 돈을 날렸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남편이 변명했대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김지은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무능하다고 욕했대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크게 싸웠대요. 김지은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한 짓이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횟집 자리 당신이 가로챈 거 맞지 않냐고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가 계약한 거 맞다고요.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보단 낫다고요. 남편은 주저앉아서 울다시피 말했어요. 지은이가 떠났다고,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대요. 무능한 남자와는 못 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잃었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엔 피눈물 나는 거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동네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횟집은 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원을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활기가 생겼습니다. 메뉴도 바꿨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메뉴를 추가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수익이 늘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오이도 앞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혼자 마시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잘했어, 미자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다를 향해 건배했어요. 비록 남편에게 조개 껍데기는 받지 못했어도 진짜 진주는 제가 가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횟집은 여전히 잘 돌아갔어요. 저는 새로운 지점을 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지은과 재회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김지은이 돌아왔다니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지은이 아기를 낳았대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출산 후 친정에서 몇 주 지내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대요. 남편이 제대로 된 일을 구해야 한다고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식당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횟집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지은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차가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한산해 보였어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며칠 동안 관찰했습니다. 식당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과 김지은이 자주 다투는 것도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은이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능하다고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돌아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변명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다시 무너뜨릴까 하고요. 식당 옆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식당을 열 계획이었어요. 그들의 장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요. 건물주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제 평화였을까요? 문득 아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작은 아기요. 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는 필요했을 겁니다. 비록 무능하고 바람 피운 남자지만요. 아이에게는 그냥 아빠였겠죠. 제가 계속 복수하면 그 아이도 피해를 볼 겁니다. 가난하게 자랄 거예요. 아빠의 실패를 보며 자랄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줬을까요? 만족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컸어요. 남편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제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횟집으로 갔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김지은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질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지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약속 날이 왔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김지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를 보자 김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김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남편과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래요. 남편이 무능해서 화가 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요. 순간의 설렘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횟집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익이 좋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결국 장사가 안 됐나 봅니다. 남편과 김지은이 헤어졌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김지은이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대요. 남편은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횟집은 날로 번창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복수에 빠져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웃는 것조차 잊고 살았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이도 바닷가로 갔습니다. 문득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 바다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는 걸 봤었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번에도 소주 한 병을 가져와 잔에 따랐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건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저를 위해서요. 완전한 복수도, 완전한 용서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삶을 지켜냈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휘날렸어요. 기분 좋게 시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지 않고 달콤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맛이었습니다.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횟집을 향해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어요. 제 미래를 향해서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라는 걸요. 남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나의 인생을 잘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